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2장이죠. 페이지 수는 이제 755쪽입니다. 도덕 판단의 과정이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도덕적 갈등 상황과 논쟁에서 나와 있죠. 자, 1번에 가서 도덕적 갈등, 의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편안하게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인간의 욕구와 도덕 규범들 사이에 그렇죠. 갈등이 생겨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도덕적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간혹 이번에 9번에 가서 보시니까 도덕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덕적 갈등과 도덕 규범과 무관한 가치 중립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치 중립. 그야말로 그 중립.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중용의 자세, 중도의 자세를 지키겠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가서 보니까, 첫째 욕구와 도덕 규범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내 개인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덕적 규범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갈등. 그 다음 두 번째, 도덕 규범 간의 갈등이 있고요. A 규범, B 규범, 그 두 팀의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합적인 갈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얽히고 섞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혹 4번의 형태에 가서 보니까,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갈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개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나와 있죠. 개인의 내적 갈등. 그 타이틀 자체에서 끝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개인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도덕 규범 사이의 갈등이다. 개인의 내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여기도 이 타이틀 자체에서 게임 끝난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두 양반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도덕 규범의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사람마다 그 가치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갈등, 개인과 집단입니다.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도덕 규범의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이다. 내 개인의 입장과 또 집단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A라고 하는 집단, B라고 하는 집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집단이 추구하는 그런 도덕 규범의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서 개인의 내적 갈등하면 개인의 내부, 그게 포인트.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그 자체로 개개인끼리의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과 집단, 그 두 팀.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의 갈등, 역시 집단끼리의 문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도덕적 논쟁으로 왔는데요. 의미를 보시니까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도덕 문제에 대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을 내리면서 각각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주장할 때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의 교재 75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보니까 용어나 개념의 의미 차이라든지 또 사실적 근거에서의 차이, 또 도덕 원리나 이론적 근거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원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편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3번에 사례가 나와 있죠. 요 사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사례. 동그라미 1번에 일단 이제 생명윤리가 나와 있죠. 생명윤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형제도라든지 안락사, 동물실험, 또 임신, 중절, 인간 배아 복제라고 하는 이런 찬반 논쟁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분명히 시험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사형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거의 뭐 유명무실하죠. 예, 폐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개발과 환경 보존의 문제. 예. 이걸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걸 환경 보존해야 되느냐?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 요즘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얘기는 환경을 보존하는 속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인터넷 실명제. 예, 사실 이제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이걸 뭡니까 이거 막 후드로 패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이 너무 치명적인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실명자자라고 하는 거, 또 정치적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례를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4번에 가서 논쟁의 해결이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쟁의 목적이 도덕적 갈등의 해결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덩어리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첫째, 도덕적 문제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고, 두 번째, 타당한 도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 판단해야 됩니다. 타당한 도덕적 근거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도덕 판단을 한 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도덕 판단이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걸 검사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 최종적인 그 다음에 이제 도덕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해결하는데도 다 이 순서가 있어서 그 검증을 해나가는 그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도덕적 정당화 나와 있죠. 이 도덕적 정당화의 의미,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내린 도덕 판단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이유와 근거, 요걸 제시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도덕적 정당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필요성이 나와 있죠. 이 도덕적 정당화의 필요성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도덕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렇죠, 수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이 조건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 부탁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맨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말 나와 있죠. 아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편화 가능성. 내용을 보실까요? 행동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고 나는 적용이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 가서 사회의 규범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가 되어 있다. 그것도 좀 밑줄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보시니까 자신의 행동 원리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범과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가서 과정이 나와 있죠. 이 순서, 도덕적 정당화의 그 순서입니다. 자, 이런 것도 살짝 중요 표시를 좀 부탁드리면서 동그라미 1번에 도덕적 문제 사태와 쟁점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니까 도덕적 문제의 사실관계 및 상황적 특성, 그 다음에 쟁점의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해서 논란의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 여기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7쪽이죠. 두 번째,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정보의 원천 평가 및 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바탕으로 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편견, 오류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려적 사고 과정.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려적 사고 과정. 자, 내용 보시니까 문제 상황에 관련된 인물들의 입장에서 도덕적 문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토하는 과정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덕적 상상력, 자, 그거 좀 밑줄 좀 부탁할까요? 도덕적 상상력,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합당한 감정,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것. 이것이 배려적 사고의 과정에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사실 판단이 나와있죠.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거. 이 사실 판단,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내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사실의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거 정도 밑줄을 해주세요. 사실의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하는 것이다. 사실 판단은 그 사실에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 사실 판단의 포인트.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가서 도덕 원리를 검토하자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와, 이 중요 표시, 별표 5개입니다, 이거. 포석 검사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내용을 보시니까 상위의 도덕 원리에 포함시켜서 정당화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상위의 도덕 원리. 그거 좀 밑줄 좀 해놓으세요. 위의 내용.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상위의 그 도덕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덕 원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째, 반증 사례 검사.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니까 상대방이 제시한 원리의 근거와 맞지 않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거다 말이죠. 예. 상대방이 제시한 원리의 근거와 맞지 않는 새로운 자세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반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그런 내용,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 그 정도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보편화 검사가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보시니까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거 밑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적용해 봤을 때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보는 방법. 보편화 검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 보편화 검사. 그 다음 4번째, 역할 교환 검사가 나와 있죠. 예. 여기서 포인트.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역할 교환. 예.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해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편화 검사, 반증사례 검사, 보편화 검사, 역할 교환 검사. 이런 거 분명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도덕적 절대주의가 나와 있죠. 도덕적 절대주의. 자, 특징에 가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로 동기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동기를 중시한다. 그거 밑줄 좀 부탁드립니다. 2번째, 선한 동기의 행위는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옳은 경이다. 와, 이거 아주 또 중요한 문장입니다. 선한 동기의 행위는 그 동기가 착하게 출발하게 되면은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그건 바람직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 꼭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번째, 행위의 결과는 많은 변수와 우연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예. 행위의 결과는 많은 변수와 우연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4번째, 도덕적 법칙이나 명령, 또 선한 동기에 따르는 것을 인간의 의무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옆에다 끄트머리 가로해서 칸트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칸트. 예,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그 양반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가로번에 가서 보니까 대표적 이론가가 나와 있죠. 도덕적 절대주의의 대표적 이론가. 예, 바로 지금 칸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메모해 달라고 했잖아요. 칸트. 그 다음에 헤겔.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전부 서양 사람들이죠. 예, 도덕적 절대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칸트, 헤겔, 플라톤, 소크라테스. 요 네 양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특징에서 동그라미 4번에 도덕 법칙이나 명령, 그 다음에 선한 동기에 따르는 것을 인간의 의무로 본다고 하는 거 누구라고요? 그렇죠. 칸트.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덕적 절대주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계. 이런 것도 중요 표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동기라고 해도 그 확인이 어렵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싸잡아서 밑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라고 해도 이 좋은 동기의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도덕적 절대주의의 한계점,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는 선한 동기에서 한 거야.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2번. 이익이나 결과에 무관심할 수 있다. 다시 말씀해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이틀이 절대주의잖아요. 도덕을 절대시하자 말이죠.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해라. 이 도덕이 절대주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몸이 아파요. 그럴 때는 어른을 봤을 때도 인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도덕적 절대주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자, 특징에 가서 보니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가져왔다. 여러분, 아까 도덕적 절대주의 포인트는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이 상대주의는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를 중시한다. 그거 밑줄을 놓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의 추구의 혈복적으로다. 여러분, 행복 밑줄, 쾌락 밑줄. 그러고 행복과 쾌락을 중간에다 이퀄 표시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행복 이퀄 쾌락을 최고로 보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행복의 바그레 속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 쾌락이라고 해서 행복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세요. 동기가 선하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말이죠. 이 결과를 엄청나게 포인트로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거. 동기중시, 절대주의, 결과중시, 상대주의.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 이론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절대주의, 상대, 이건 100% 시험에 나오니까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 상대주의 대표 이론. 이기주의 윤리설 나와 있죠. 이기주의 윤리설. 자, 일단 이기주의 윤리설. 그거 밑줄 해놓으시고, 내용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옳은 행위란 누구한테 이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다. 자신에게 이익. 그 정도 밑줄에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 윤리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공리주의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리주의 얘기했었습니다. 포인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포인트입니다.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수가 행복의 방울성을 들어가면 끝난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 그러나 또 이 도덕적 상대주의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결과는 너무 많은 우연적 변수에 영향을 받음으로 판단이 어렵단 말이죠. 지금 도덕적 상대주의 포인트가 나오는 결과라고 했잖아요. 결과를 너무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어떤 결과 나올 때는 변수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많은 변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만 중시하면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노력이다.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거 믿죠. 자, 그래서 이 결과는 동그라미 밀리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입니다. 도덕적 절대주의는 뭐라고요? 결과중, 동기중시죠. 그 다음에 도덕적 상대주의는 결과중시. 그 다음에 이 도덕적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라고요? 칸트, 헤겔, 플라톤, 소크라테스. 꼭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도덕적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이기주의 윤리선하고 그 다음에 최대에서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 요거 띵크를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주의 한계, 상대주의 한계 이런 것들 100%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도덕적 실천에 와 있죠. 자, 먼저 동그라미 도덕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끝나는 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양심이나 이성의 명령, 도덕적 추론도 도덕적 사고를 전부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이번에 와서 도덕적 실천에서 대표적인 학자들 세 양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우리 유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지요. 인을 바탕으로 참된 예의 실천을 강조한다. 인밑줄, 예밑줄. 이게 공자가 핵심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에서 올바른 습관을 통해 도덕적 성품을 형성한다. 와, 여러분.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관도 삐뚤어진 습관이 있잖아요. 올바른 습관, 그거 밑줄, 습관 동그라미로 써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지행하면서 그 밑줄에 넣었어요. 알았으면 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이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고 행을 이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알자마자 행동해야 됩니다. 알면은 뭐든지 행동 멋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자 아리스토텔에서 소크라테스 이 양반이 강조한 말, 그 단어도 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예, 이제 도덕적 문제와 비판적 사고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이제 비판적 사고가 나와 있죠. 자, 의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세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성적 사고 그거 정도 밑줄, 객관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합리적, 분석적, 정학적 사고다. 자, 포인트는 이제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와 이성 같은 얘기입니다. 2번에 가서 신념이나 주장, 행동, 제도 등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으로, 자, 후보 한번 밑줄 합시다. 도덕적 판단 근거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다. 자, 특징 가서 보실까요? 비판적 사고의 그 특징은 반성적 사고, 이성적 판단, 개방적 태도. 이 세 대가 있습니다. 예. 이거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볼게요. 자, 비판적 사고. 이 비판적 사고의 특징. 세 덩어리. 뭐라고요? 그렇죠. 반성적 사고. 예, 글자 그대로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 예, 이성적 판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바로 이 개방적 태도라고 하는 거. 요 세 덩어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요약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에 와서 보실까요? 첫째, 자신의 주장과 선택에 오류가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토해야 되겠죠. 따라서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자고 밑줄, 성급한 결론을 피하자 밑줄. 그 정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 비판적 사고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도덕적 판단할 수 있다. 옳지 않은 도덕적 판단할 수 있다. 그 정도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인 사고와 증거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을 함으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객관적 판단 밑줄,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주관적 감정을 막을 수가 있다. 그거 밑줄. 예.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정을 보실까요? 과정. 자, 여러분 이 과정, 이 비판적 사고의 과정, 이런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보의 원천을 평가해야 됩니다. 예, 정보의 원천, 기본적인 정보를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세 번째, 비판에 따른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의견 차이를 수용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를 도출하자고 하는 거. 예, 그 흐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편견과 오류를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 과정, 이거 별표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759쪽이 되겠습니다. 자, 판단의 구분이 나와 있죠. 예. 네, 판단의 구분. 자, 여기도 대단히 중요한데 미리 별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뭡니까? 사실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덕 판단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1차 공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이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사실 판단.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이다. 참인지 거짓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요건은 뭐라고? 그렇죠. 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어떤 사실 대상에 대한 중요성이나 값어치 등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죠.
이제 어떤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또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이 있으면은 그 각각의 정말로 중요성이 있다든지 그 각각의 사실하고 대상에 대해서 값어치가 많냐 적으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 판단. 그 교재를 보세요. 가치 판단의 한 종류다. 예. 여기 나와 있죠. 가치 판단의 한 종류가 바로 도덕 판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수학적인 용어로 해봐. 가치 판단이 전체 집합이라면 도덕 판단은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의 한 종류, 그거 좀 밑줄 해놓으시고, 사람의 인품이나 행위, 시비선악 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가치 판단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 놓고서 포인트가 또 뭐라고요? 예. 이 행위라든지 시비, 옳고 그름을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악, 착하고 나쁘고 그거죠. 예, 이걸 갖다가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도덕 판단에서 보면은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교재 보시면 개별적 도덕 판단하고 일반적 도덕 판단 두 덩어리가 있어요. 이 개별적 도덕 판단에서 보면은 특정한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 또는 개별적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이다. 예. 특정 개인 밑줄, 개별적 행위 밑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적 판단하면, 개개인의 입장을 판단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도덕 판단. 예. 일반적. 꼭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교재를 보세요. 모든 사람, 어떤 종류의 행위, 성품 전체에 대해서 내리는 보편적 판단이다. 예. 일반적, 보편적. 그것만 밑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모든 사람,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서두에 모든 사람이 있죠. 그것 따라 밑줄에 해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반적, 보편적, 모든 사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 추론이 나와 있죠. 도덕적 추론. 일단 의미. 자, 도덕 판단을 내릴 때 근거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예, 근거의 적절성. 그거 하나 밑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이 나와 있죠. 형식. 형식 주기표시부터 합니다. 도덕 원리 플러스 사실 판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짝대기 하는데 이퀄 표시하세요. 도덕 원리 플러스 사실 판단.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덕 원리 플러스 사실 판단 이퀄 가지고 도덕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과정이 나와 있죠. 과정. 이 순서입니다. 도덕적 추론의 그 과정 순서. 첫 번째가 도덕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순서. 두 번째,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고서 마지막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그 순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조가 나와 있죠. 구조. 자, 거기 보시면 말이죠. 3단론법 사실 근거, 원리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단론법이라고 하는 거,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 근거, 그 다음에 사실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예. 원리 근거, 사실 근거, 그 정도만 밑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거, 도덕 판단의 대상과 관련된, 자, 후반부 밑줄에 있어요. 사실적 특성하고 사실 판단의 성격. 예. 사실 특성과 사실 판단의 성격. 이걸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실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 근거. 도덕 규칙이나 원리, 가치 판단의 성격. 싸잡아서 밑줄에 놓으세요. 그 도덕 규칙의 원리라든지 가치 판단의 성격, 그런 걸 담고 있는 것이 원리 근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 추론을 할 때는 이 3단 논법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그 3단 논법은 바로 사실 근거와 원리 근거 두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3단 논법이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가로 3번에 가서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와, 여러분,
이거 아주 별표 5개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까요? 도덕 판단 근거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도덕 판단 근거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도덕 원리 검사인데 일단 밑줄 해놓으시고, 여기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번 대덕원에 나와 있죠.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 포석 검사, 반증 사례 검사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전 시간에 이 얘기한 거 기억을 하시죠? 예. 자, 보세요. 이 각각의 검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자, 역할 교환 검사. 자신의 입장에 적용했을 때 결과의 수용성,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자신의 입장에 적용했을 때. 예. 그거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화 결과 검사.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거 밑줄. 예. 그 다음에 포석 검사. 선택한 도덕 원리를 일반적, 포괄적 원리에 포함시켜서 만든다. 예. 선택한 도덕 원리. 그거 밑줄에 넣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 포괄적 원리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포섭한다. 그 단어의 포인트를 줍니다. 포섭. 전체를 다 포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증 사례 검사.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한다. 반대. 그거만 밑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것은 내덕 원리 검사가 있는데 그 각각의 검사가 그 핵심 내용. 그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의미. 올바른 판단을 위한 편견과 오류를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말이죠. 네. 편견 오류가 생기면은 바람직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 오류를 제거하자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비판적 사고 이전에 형성된, 예. 후반부만 밑줄에 보세요. 치우치거나 공정하지 못하는 견이다. 사실 우리가 편견, 선입견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갖다 보면은 정말로 이 바람직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예, 논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그 정도 밑줄. 논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이 유관성의 오류, 언어적 오류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한 6덩어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관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 전체와 결론이 서로, 예, 밑줄 좀 부탁합시다. 서로 연관성이 없다. 약하다. 그 정도. 예. 유관성의 오류. 관련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적 오류가 보이죠. 언어적 오류. 언어의 불완전성, 그것만 밑줄에 넣었어요.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 또는 뭐 궤변, 예. 그 이치 맞지 않는 그 말을 늘어놓는 걸, 야, 너 왜 궤변을 늘어놓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의 오류에서 나와 있죠. 가정, 스스로 주장하는 바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왜 억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장만이 옳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의 논증이 나와 있죠. 어떤 주장이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 들어서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거. 그 상대방의 주장을 말이죠. 무조건 너는 거짓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거짓. 그 정도 밑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합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복합 질문. 질문은 이제 여러 덩어리 한다는 얘기죠. 자, 한 질문에 예, 그거 밑줄에 있어요. 2개 이상의 질문입니다. 그 정도 밑줄. 이 2개 이상의 질문을 함으로써 그렇다 또는 아니다 등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반론의 여지가 있도록 질문하는 오류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뭔 질문을 나한테 던진 건지 헷갈리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합원에게 오류가 남아있죠. 개별적으로 참인 것을 결합. 그것 또한 참이라고 보는 오류입니다. 예. 개별적인로 참인 것을 결합시킨다고 하는 거.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의 오류는 결합의 그 하나만을 밑줄여 놓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결합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 놓고서 거기서, 그걸 여러 덩어리를 결합했으니까 이게 참이 잘나냐. 이렇게 빡빡 우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분해의 오류. 전체적으로 참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 막 찢어놓는 겁니다. 그 분해한다, 찢어놓는다. 그거 하나 밑줄. 예, 그래서 이제 그 찢어놓은 구성 요소도 참여라고 빡빡 우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베이컨의 우상론에서 참고 나와 있죠. 박스에. 요 참고입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경 쓰도록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 베이컨 이 양반이 주장하는, 예, 잠깐 좀 찌우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베이컨. 이 베이컨의 이제 우상론에서 나와 있는데, 이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 선입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편견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 그 편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베이컨이 우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 동굴,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할까요? 종족부터 나와 있죠. 예, 종족 우상, 동굴 우상, 그 다음에 시장 우상, 그 다음에 극장 우상이라고 하는 거. 예. 이 네 덩어리의 편견입니다. 자, 종족 우상은 누구 중심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 인간 중심의 편견입니다. 모든 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그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 우상. 예, 요거는 뭡니까? 개인입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우상. 실제하는 대상이 실제한다고 믿는 오류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무슨 뭐 동대문 시장, 이 농산 가락동인가요? 그 시장. 그 시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확실하지 않은 언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걸 실제한다고 믿는 겁니다. 와, 이 가락동 그 농수산물 시장 가면은 인어고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확하지 않은 언어들이,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실제라고 믿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극장우상 나와 있죠.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다. 이건 이제 언어, 시장우상은 언어를, 잘못 수용하는 겁니다. 잘못된 언어를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극장우상은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 그걸,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베이컨의 네 덩어리 우상. 그 우상을 편견이다. 라고 하는 거. 네 덩어리의 편견이 각각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 구분만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도덕적 문제와 배려적 사고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뭐, 너무 팽이한 내용입니다. 쭉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려적 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이, 그렇죠.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배려적 사고. 타인의 입장, 그 정도. 이번에 와서 기록이 나와 있죠. 올바른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면서 타인과 사회와의 조화를 위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타인과 사회의 조화, 그 정도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이건 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배려의 중요성이 나와 있죠. 이것도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보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의 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예. 감정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다 그거죠.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예. 냉랭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서로 좀, 정적으로도, 그 정도 좀 나눠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과 정을 함께 조화를 시키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이고, 그 친구는 정이 너무 없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적 사고의 요소에서 가로 1번에 도덕적 상상력. 이 말의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실까요? 어떤 상황을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인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 대안을 어떻게 합니까? 상상한다. 자꾸 그려보는 겁니다.
상상한다. 여러 대하는 상상하고 밑줄. 타인과 자신과 서로에게 미칠 결과를 어떻게 한다? 예측한다. 예측한다. 상상한다. 그림을 그려본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왔어요. 761쪽으로 왔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타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기른다. 타인의 입장 이해, 그 정도만 밑줄에 넣으세요. 지금 배려적 사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공감이 나와 있죠. 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예, 여기도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렇죠. 누구? 상대방의 입장. 그 정도만 밑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도덕적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와, 이거 싸잡아서 밑줄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 일단 공감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와, 이거 밑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밑줄 부탁드립니다.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당한 감정 표현이 뭐냐 말이죠. 자, 여기도 여러분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서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벌써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다는 그 자체가 합당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거. 와, 이거 좀 밑줄 좀 부탁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에 알맞은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몽용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용의 자세, 요거 좀 밑줄 부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거죠. 자, 내용 보시면 도덕성은 적절한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후반부 밑줄 하실까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중용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실천이 보이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